첫 번째 텐트. 네. 세비야 로마 유파 결승전입니다. 일단 덕현이 형이 중계를 하고요. 네, 제가 중계합니다, 여러분. 오늘에서 내일로 넘어갈 때 새벽이죠. 그러네. 네. 네, 바로 그런 애가 아니고 바로 넘어가는 새벽에 맞아요. 이제 펼쳐지고 뭐 여러분들 알고 계시듯이 세비야는 지난 6번의 유로파 결승 다 이겼습니다. 유로파의 왕자. 네. 황제죠, 황제. 황제, 사실. 진짜 황제야, 황제. 네. 그리고 무리뉴가 챔스 2회, 유로파 2회, 그리고 유로파 컨퍼런스 1회 총 결승 5번이었는데 전승. UEFA 대회 전승. UEFA 주간 대회 전승입니다. 결승 전승입니다. 네. 그래서 유로파 결승 중률 100%냐, 아니면 UEFA 대항전 결승 중률 100%냐. 네. 이 두 기록 중에 하나는 무조건 부다페스트에서 깨집니다. 웅장해지네요. 네. 뭔가 딱 결승 다음 매치업이야. 둘 중에 하나의 기록은 깨진다는 게 너무 중요한 때 이제 만나기 때문에 기대가 좀 되는 매치업이 아닌가 싶네요. 네. UEFA 공홈 기준으로 공식전 3대 전적은 세비야가 1승이 있어요. 19-20 시즌에 유로파 16강 2차전. 1차전이 그때 코로나 때문에 단판으로 계속했잖아. 챔스도 그렇고. 이게 그때 16강이 절반은 1, 2차전에 열리고 절반은 1, 2차전을 안 하고 단판전으로 진행이 됐거든요. 일정상 그때 단판전으로 그때 했던 경기가 이때 있었네요. 네, 그래서 세비야 1승을 했고 그때 당시 득점자가 엔네시리 그리고 레길론입니다. 네, 이때가 이제 세비야의 유로파리그 우승 시즌이었죠. 맞아요. 인테르를 결승해서 그때 결승 중계하지 했어요. 않았나요? 그때 결승 중계를 했죠. 로페테기 감독이 있어요. 맞아. 그때 그래서 그 루크더 형이 헤더 꽂아 박아가지고. 루크더 형이 몇 년 전부터 갑자기 미쳐가지고 그때부터 승부사가 돼서 결승전 때까지 맹활약을 했었던 게 이제 1920 시즌 세비야. 네, 욕을 좀 많이 먹다가 루크더 형이 갑자기 반등을 했죠. 그렇죠. 자, 이날 경기 이제 좀 변수 중에 하나는 심판진입니다. 주심 앤서니 테일러고요. 그리고 대기심 마이클 올리버. 그리고 VAR에 가보면 이제 스튜어트 헤트웰이랑 크리스 카바나. 그리고 이제 독일 바스티안 단케르트라는 이제 독일 주심도 들어가 있어요. 야, 근데, 잉글랜드 주심들이 다 있네요. 아니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리그에서 앤서니 테일러는 판정 논란이 좀 많은 편이잖아요. 일단 그냥 넘어가는 장면들이 너무 많아요. 앤서니 테일러는. 그러니까 좀 프리미어리그 팬들이 얘기를 하는 건 왜 온필드 안 보냐? 아니 온필드 좀 가서 보고 판단해라. 이런 부분인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선수마다 시야가 좁으면 우리가 가림막을 쓰고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앤서니 테일러가 가끔 보면 가림막 쓴 주심이라고 좀 보여요. 약간 이렇게 시야가 정면만 보는 거야. 시야가 되게 좁아요.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보면서 놓치는 장면들이 없어야 되는데 놓치는 장면들이 꽤 있어요. 앤서니 테일러가. 근데 올 시즌에 유로파 리그는 의외로 잡음 크게 없이 판정 잘했습니다. 특히 이제 로마랑 페노르트 2차전에 앤서니 테일러가 주심이었는데 그때 이제 경고 7장에 퇴장 1장 나왔거든요. 네. 근데 판정 전체적인 부분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어요. 최근에 리그 경기 때도 리버풀 브랜트포드 경기는 좀 깔끔하게 판정을 했어요. 근데 그러지 않은 경기, 고점과 저점이 되게 크게 나뉘니까 맞아요. 잘하는 경기들 그래 뭐 앤서니 테일러 깔끔하네. 근데 그러지 않은 경기들은 진짜 좀 난장판을 피우거든요. 네. 추가 시간 논란도 있을 수 있고. 이제 또 우리나라가 이제 또 그때 그랬잖아. 그런 것까지 아니면 코너킥을 안 줘요 선생님. 이렇게 좀 답답함이 있죠 앤서니 테일러는. 자, 그래서 이제 양 팀의 그런 여정을 우리가 쭉 보면요. 일단 세비야는 챔피언스리그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유로파 이제 3위로 유로파행을 했는데 이제 이때 당시에 챔스 G조에서 맨시 도르트문트랑 같은 엔조였고. 초반에 이제 리그 분위기도 안 좋았을 때 그때 챔스를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죠. 그때 이제 코펜하겐이랑도 저기가 이제 같은 조였는데 세비야가 이제 코펜하겐 원정 가서 제 기억이 맞다면 못 이겼어요. 근데 그 못 이긴 게 내가 그 경기를 세비야 경기를 중계를 해야 돼가지고 이제 봤는데 그때 이제 진짜 분위기 안 좋을 때긴 했는데 그 코펜하겐 이거 여담인데. 세비야 코펜하겐이 코펜하겐에서 열리잖아요. 근데 코펜하겐 팬들이 응원가를 부를 거 아니야. 근데 덴마크 엄청 빡세거든. 응원 열정적이죠. 근데 그 응원가가 레알 베티스 응원가랑 음이 똑같은 거야. 봤는데. 완전히. 근데 여기는 세비야랑 그 베티스가 안다루시아 더비잖아. 아니 그래가지고 나는 보면서 세비야 이거 약간 그 베티스 홈 베니토비아 말이 그런 느낌일 수도 있겠는데 그 생각을 했거든. 약간 이제 K리그도 더비 매치마다 각 팀에 대한 그 약간 안티콜이 있잖아요. 근데 그 멜로디가 꼭 더비 매치 팀이 관계가 아닌데도 다른 팀의 서포터분이 그 노래를 부르면 약간 제3자가 들었을 때 뜨끔할 때가 있거든. 그래. 그래서 어쨌든 세비야는 챔스에서 떨어지고 나서 16강 플레이오프 에인트호번 이겼고 16강 페네르바체, 8강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거 되게 명승부였고요. 명승부였죠. 그리고 4강 유벤투스도 사실 경기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세비야가 잘했습니다. 1, 2차전 다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승에 올랐고 로마는 사실 이제 시작이 유로파였죠. 맞아요. C조 레알 베티스에 이어서 조 2위로 16강 플레이오프 갔는데 잘츠부르크 이기고 16강에서 소시에다드 잡고 8강 페이노르트, 4강 레버쿠젠 이것도 사실 2차전 명승부였습니다. 그렇죠. 두 팀 다 일단 16강 플레이오프를 병행하고 왔다는 점에서 소화하고 왔다는 점에서 일정이 더 빡셌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결승까지 이끌었다는 게 굉장히 좀 놀랍다고 저는 좀 평가를 하고 싶네요. 네, 그래서 사실 레버쿠젠 2차전은 그때 아마 레버쿠젠이 슈팅 23개 때리고 빅찬스 하나도 없고 그랬었던 경기여가지고 진짜 역시 무버지의 그 수비력. 역시 무버지가 토너먼트 운영은 잘한다. 그때 그 로마에서
플랜 A가 계속 수비적인 축구인 건 아니지만 때에 따라서 수비적인 축구를 선택할 때가 있잖아요. 그게 또 이 토너먼트 레벨에서 무리뉴 감독이 아주 눈치껏 잘 판단을 하고 이렇게 결과로 증명을 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무리뉴가 이제 토너먼트에서 좀 괜히 강한 게 아니다라는 게 이런 거 보면 좀 증명이 되는 것 같고요. 수비 전술을 워낙 잘 짜니까. 네. 간단하게 이제 올 시즌 뭐 아무래도 이제 제가 중계를 하니까 프리뷰를 제가 이제 조금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세비야는 아직 유로파 컨퍼런스 진출 가능성은 있습니다. 리그 순위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7위 오사수나가 승점 50점이고 11위 세비야가 승점 49점이에요. 올 시즌 라리가 되게 재밌는 게 챔피언스리그 경기는 끝났거든요. 근데 그 밑에 유럽 대항전 진출권이 되게 빡빡하게 몰려있고 강등권도 저희가 엊그저께 영상에서 한번 했었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돼 있어. 강등권도 지금 경우의 수가 많아. 최종전 때. 그래서 지금 세비야가 지금 경우의 수를 보면 최종전에서 오사수나 지로나가 맞붙는데 여기가 6강 다 몰려있는 순위거든요. 이 둘이 비기고 둘 중 하나가 이기면 못 갑니다. 세비야는. 네. 이 둘이 비기고 빌바오가 레알한테 비기거나 져야 하고요. 라요 바에카노도 마요르카와 비기거나 져야 돼요. 그리고 세비야는 소시에다드한테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7위에 등극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중위권 싸움도 굉장히 좀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고 봐야 되고 무엇보다 7위에 들면 컨퍼런스 리그 가잖아요. 그쵸. 근데 유로파를 우승하면 챔피언스 리그를 나갑니다. 그래서 유로파 우승에 세비야는 좀 초점을 맞추는 게 일단 레알 마드리드전에서 부분 로테이션 돌렸고 유로파 결승 데뷔했고 물론 이제 그 경기에서도 아쿠냐는 퇴장을 당하긴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는 좀 태클이 너무 심했고. 네. 근데 그 경기 내용을 보면요. 라파미르가 골도 넣었고 내용 자체는 나쁘지 않았어요. 결과는 졌지만. 그래서 올 시즌 부침이 상당히 많았던 거에 비해서 최근 분위기는 굉장히 좋다. 왜냐면 감독만 3번째예요. 디에고 카를로스 쿤데 빠지면서 수비진 본체 이탈했죠. 로페테의 경질. 산파울리가 잠깐 오면서 압박 간격 유지하면서 잡나 했으나 경질 당했고 그리고 맨딜리바르 아래서 굉장히 다른 팀이 된 세비야가 지금 분위기는 너무 좋다. 경기 보니까 라인을 진짜 많이 올리더라고요. 네. 되게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축구를 좀 하는 게 요즘에 맨델리바르 감독이 세비야죠. 사실 저는 맨딜리바르 감독을 에이바르 때 이제 처음 봤고 맞아요. 근데 그때 에이바르가 되게 매력 있는 축구를 했었거든요. 되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나는데 그 일본인 선수도 이누이 다카시. 맞아요. 그 선수도 되게 잘했던 게 생각이 나고 매력적인 축구를 맞아요. 덕현이 형 말씀대로 했었어요. 그때 아마 쿠쿠렐라도 에이바르 쿠쿠렐라도 그 시기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그래서 에이바르 아래서의 에이바르를 맡았었던 맨딜리바르 아주 좋았었고 로마는 지금 리그 6위라서 유로파 리그가 좀 유력하긴 합니다. 근데 최종전 결과에 따라서 유로파 컨퍼런스 가능성도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뭐 세리에 관련된 사항은 만약에 다룰 시간이 좀 더 있다면 찬우 형이랑 같이 전체적인 틀을 다루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고 지금 로마도 리그보다는 유로파 리그에 좀 집중을 한다는 게 물론 리그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 7경기 우승이거든요. 맞아요. 4무 3패. 근데 후반기 딱 보면 로마는 그냥 무조건 UEFA 대회에 집중한다는 게 확 보였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리그 상황은 썩 좋지 못하기 때문에 AS 로마 역시도 이거 유로파 우승 무조건 노려야 된다. 무조건. 진짜. 그래서 우승하고 챔스 가는 시나리오가 베스트고 로마의 시즌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무리뉴 감독이 지원을 그렇게 많이 받은 시즌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일단 뭐 차니올로나 베르투 같이 나간 자원은 많은데 영입은 셀릭 한 명이었거든요. 이정료가 사실 이게 7M밖에 진출을 안 했어. 지출을 안 했어. 700만 유로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로마가 무리뉴 감독 입장에서도 사실 되게 열악했던 게 맞아요. 선수 보강 잘 안 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제 결속력을 잘 다져서 또 있는 자원들 잘 활용하면서 지금까지 올라왔던 거라고 볼 수 있긴 합니다. 그래서 디발라나 마티치 같은 영입된 자원들 사실 다 FA로 온 거고 디에고 요렌테나 카마라는 임대로 데려왔으니까 그래서 사실 이게 로마는 올 시즌에 얇은 스쿼드로 시즌을 칠 수밖에 없었고 이 와중에 사실 스쿼드가 얇게 되면 이 와중에 혹사당하는 선수들이 발생을 하고 부상자도 저는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면 디발라, 스몰링 이런 핵심 자원들 부상이 치명타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디발라가 확실히 최근까지 부상이 있었기 때문에 선발이 좀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무리뉴 아래서 뭐 그래도 펠레그린이나 만시나 이바네스 같은 선수들은 조금 더 이제 폼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 두 팀의 분위기는 간략하게 좀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예상 결장자 플러스 UEFA 공홈에서 예상 선발 라인업이 나온 게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코멘트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세비야는 니앙주랑 마르카 부상으로 못 나오고요. 마르캉이 진짜 좀 변수네요. 근데 마르캉은 이제 맨딜리바르 피셜로 사실 시즌 아웃인데 뭐 올 시즌에 한 게 없어가지고 리그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마르캉 올 시즌 전체 통틀어서 공식전 10경기인가 나왔을 거예요. 부상이 너무 많긴 했죠. 근데 풀타임도 아니야 심지어. 그게. 근데 이제 문제는 마르캉이 나올 땐 또 잘하잖아요. 근데 마르캉이 보여줄 수 있는 수비력을 봤을 때 부상은 어쨌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나. 그리고 아쿠냐는 퇴장진 게 사실 이게 이제 세비야 입장에서는 좀 제일 큰 변수라고 볼 수 있겠고 예상 라인업은 엔네시리 톱에 힐, 올리베르 토레스, 오캄포스 그리고 라키티치 페르난두가 중원 여기에 왼쪽에 아쿠냐가 못 나와서 텔레스가 나오고 구델리 바데 조합 그리고 오른쪽 나바스 골키퍼 부누. 사실 세비야 라인업은 아마 UEFA 공홈에서 예상한 이대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 구델리 올 시즌에 아주 국밥이었고
바데가 사실상 지금 올 시즌 세비야 에이스거든요. 수비진에서의 에이스. 그래서 이 두 센터백 조합 그리고 라키티치는 여전히 잘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엔네시리가 약간 월드컵 이후에 폼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라파미르를 레알 마드리드전에 쓴 거는 엔네시리에 대한 휴식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텔레스가 들어갔을 때 얼마나 좋은 폼을 보여주느냐 이게 이제 좀 관건이다. 이 라인업부터도 역시 강한 압박과 공격적인 축구 라인을 좀 올려서 이제 경기를 좀 운영하게 될 세비야가 될 것이고 라멜라 선수는 이제 교체로 아마 출전할 거예요. 맞아요. 네, 그리고 후반전 최근에 조커로. 그렇죠. 교체로 계속해서 또 나온 형철이가 얘기했던 대로 네. 라멜라는 이제 교체로 나온 흐름이기 때문에 사실 뭐 이제 마르캉이 없어도 구델리 바데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세비야는 수비적으로 잘 잡고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로마가 이제 부상자가 조금 복잡한데 그쵸. 일단 쿰블라랑 칼스토르프는 못 나옵니다. 여기에 엘샤라위가 피오렌티나전에 근육 문제 때문에 교체됐거든요. 직전 경기였어요. 네. 그래서 지금 엘샤라위가 나온다 만다 얘기들이 있긴 한데 뭐 프레비온의 기사를 봤을 때 그래도 나올 수 있다고 하는 쪽도 있긴 하거든요. 심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엘샤라위가 나올 것 같은데 로마는 백스리 기준으로 3-4-2-1 형태로 UEFA 공무원이 예측을 했어요. 네. 그리고 최전방에 타미 아래 펠레그린이랑 디발라 네. 그리고 스피나촐라, 셀리기 윙백이고 마티치 그리고 크리스탄테가 이제 중원을 구성을 합니다. 여기에 백스리는 이바네스, 스몰링, 만시니 여기에 추가적으로 골키퍼는 파트리슈를 예상을 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디발라는 교체 출전 가능성이 훨씬 높다. 왜냐면 지금 이탈리아 언론 쪽에서 얘기를 하는 게 디발라는 아마 벤치에서 스타트를 할 거고 몸 상태가 한 20분 정도 뛸 수 있는 그 정도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여기서 역시 그러다 보니까 디발라 선수가 아마 뭐 명단에는 들더라도 조커 딱 정해진 시간만 뛸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네. 로마가 지금 뭐 UEFA 공업은 디발라 선발을 예측했는데 저는 펠레그리니, 엘샤라위 조합으로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 펠레그리니는 무리뉴가 헌법을 했습니다. 결승 출전 가능하고요. 네. 디발라도 부상에서 회복은 완료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벤치 스타트 20분 정도 예상. 여기에 스피나촐라 완전히 회복했고 라인업은 만약에 이제 엘샤라위 펠레그리니가 이렇게 조합이 된다면 3-4-2-1 형태 혹은 3-5-2 전형을 저는 오갈 수 있다고 봐요. 이렇게 되면 엘샤라위랑 타미가 투톱 마티치, 펠레그리니, 크리스탄테가 선미들 조합을 아마 가져가지 않을까 로마 입장에서. 네, 저도 여기서 이제 감히 예상을 좀 해보자면 저는 이 경기에 전술적으로 판가름지어질 요소가 일단 첫 번째는 세비야의 압박을 로마가 얼마나 잘 풀어나올 수 있을지. 세비야가 압박으로 그냥 로마의 빌드업을 방해해버리잖아요. 그럼 세비야가 되게 주도적으로 경기를 해서 적극적으로 경기를 좀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로마가 만약에 그거를 풀어나온다면 그러면 세비야는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 로마를 상대로 세비야가 라인을 올리고 압박을 하는 게 평소의 전술인데 라인이 올라가는 만큼 수비가 단단하면 좋겠지만 제가 봤던 세비야 경기들에서는 은근히 수비가 좀 뚫리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커버가 잘 안 되고 뒷공간을 내주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로마는 그러면 그런 세비야를 상대로 상대가 압박을 했을 때 후방 빌드업을 잘 풀기 위해서는 롱패스를 의도적으로 뿌릴 수 있고 그러면 세비야가 라인이 올라왔을 때의 뒷공간은 로마가 전방 자원들의 빠른 역습을 통해서 카운터로 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변수는 세비야의 압박이 얼마나 잘 통하느냐. 두 번째 변수는 로마가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롱패스와 역습 전술을 잘 꾸리느냐. 이게 좀 관건이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 로마가 롱패스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백스리의 한 자리는 요렌테 선수를 쓸 가능성도 저는 디에고 요렌테 선발 가능성도 지금 네. 현지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디에고 요렌테가 어쩌면 롱패스를 좀 뭔가 뿌리기 위해서 이번 경기만큼은 선발로 나오지 않을까도 좀 예상은 되더라고요. 그냥 그런 경우의 수도 있다 정도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라인업은 뭐 이건 다 예상을 또 하는 거니까 맞아요. 실제 라인업은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변수는 하나 더 추가하면 로마의 세트피스를 주목하라. 맞아. 네. 세트피스 그래서 로마 팬분들 중에 이제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세트피스만 잘 파도 이거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기대돼요. 로마가 아마 세트피스 기회를 많이 만들면 굉장히 높은 그 가능성이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세트피스 세비야는 조심해라. 로마는 그걸로 두들겨라. 네, 그 얘기로 이렇게 세 개를 좀 꾸리고 싶습니다. 뭐 단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세비야가 유로파에서 강한 건 강한 건데 네. 나는 왜 이렇게 로마 쪽이 한 5.5 대 4.5? 이게 어쩔 수 없죠. 저 아무래도 무리뉴라는 감독이 주는 이 무게감이 저는 더 크다고 보고 저는 그 아까 얘기했던 역습과 세트피스 예. 어떤 팬분들은 그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리그에서 요즘 좀 답답한 게 뭐 아무리 UEFA 대회에 집중한 거라고 하지만 로마의 전력 자체가 올 시즌 분명 잘 전력이 보강된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한계점이 있었잖아요. 우리 팀 세트피스만 있는 게 너무 아쉬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토너먼트에서는 뭔가 확실한 무기가 있는 팀이 재미를 볼 때가 있어요. 전 그 부분에서 전 로마를 좀 꼽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희 두 번째 꼭지 넘어가기 전에 채팅창 반응 한 번만 보고 가려고. 세비야 로마 어디가 이길 것 같아요? 이제 넘어가는 새벽이거든요. 로마가 맞네. 무리뉴 감독을 좀 응원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고. 머리는 세비야, 마음은 로마. 근데 로마가 진짜 많다. 아프리카도 로마가 더 많네. 아프리카는 세비야가 아예 없네.
무리뉴가 우승컵 하나 또 들 것 같은. 와, 그럼 지난 시즌 컨퍼런스에 올 시즌 유로파야. 야, 그러면 두 시즌 연속 UEFA 주던데 우승이야. 그러니까요, 엄청난 업적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챔스 우승? 와우, 그러면 뭐 낭만이지 그러면. 네. 만약에 또 펩이랑 뭔가 맞대결이 성사되면. 아, 그치. 네, 만약에 무리뉴가 이번에 우승하잖아요. 그러면 UEFA 슈퍼컵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펩이 우승하잖아. 그러면 펩이랑 무리뉴가 UEFA 슈퍼컵에서 맞아요. 만나요. 아니면 뭐 슈퍼컵이 꼭 아니더라도 다음 시즌 챔스에서 만날 수도 있으니까. 그치. 기대가 좀 되죠. 그렇습니다. 네. 프리뷰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죠. 이제 새벽 4시에 덕현이 형 중계와 함께 세비야 로마의 유로파리그 결승전 많은 시청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